여기 시설 좋아요. 정혜 씨가 이런 데 와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초겨울, 요양원 앞.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주차장에서 68세 여성을 내려놓고 떠나는 40대 여자. 떠나기 전 원장에게 던진 한마디. 이분 돈 없으니까 제일 싼 방으로 해주세요. 밥만 주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며 차갑게 덧붙인 말.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20년을 함께 산 의붓딸의 마지막 말. 한 번도 엄마라 불러주지 않았던 그 아이. 하지만 그날 밤 그 의붓딸이 뉴스에서 본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의붓딸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붓딸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초겨울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주차장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구르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후 2시, 낡은 흰색 경차 한 대가 요양원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린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수진이었습니다. 싸구려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차가운 표정으로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다 왔어요.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린 여성은 68세의 윤정혜였습니다. 정혜는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여미며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볼에 파고드는 냉기가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약간 느렸고 허리도 살짝 구부정했습니다.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여기 두고 가는 거니?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의붓딸. 결혼 당시 이미 30대였던 그 아이. 한 번도 엄마라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수지는 트렁크를 열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시설 좋아요. 정혜 씨가 이런 데 와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정혜 씨 그 호칭에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20년간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도 최소한 어머니나 아줌마라도 불렀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 아내였어. 20년을 함께 살았잖니. 정혜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수지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듯한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만요. 죽은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불쌍해서 같이 산 거지 제가 원한 적 없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불편했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혜의 눈끝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결혼 후 20년 넘게 이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였고 나중에는 그냥 말을 섞지 않았고 이제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부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같이 산 거지 제가 원한 적 없다 그 말들이 정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지는 요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원장님, 여기요. 요양원 원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친절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원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정혜를 가리키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분이요. 윤정혜, 68세. 원장이 정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요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서류 작성 좀 해주셔야 하는데. 수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보호자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빠가 데려온 사람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요. 원장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굳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상으로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무슨 가족? 그냥 아버지 재혼 상대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수진의 말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마치 물건을 맡기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도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제가 할게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바빠서요. 수지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대충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에게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일 싼 방으로 해주세요. 밥만 주면 돼요. 이분 돈 없으니까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의료 서비스도 기본만 하시고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일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참고 견뎠는데 돌아오는 건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일 싼 방밥만 주면 된다. 돈이 없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그래도 어르신인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기 검진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수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돼요. 이해 못하세요? 저도 돈 없어요. 제가 뭐 재벌인 줄 아세요?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아, 적어도 내가 아프면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기초수급자 신청하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재산도 없으시니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초수급자, 평생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았던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동안 수진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버려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호자 연락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 안 받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재건 중이거든요. 네. 원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건강식품 유통 마이너스 정수진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지금 다단계 사업하고 있어요. 건강식품이요.
이번에 리더만 되면 월 500은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바빠요. 정말 급하면 문자 주세요. 전화는 안 받을 거예요. 원장은 명함을 받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단계라니. 그리고 어르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입소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정혜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동정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짐을 하나 치운 듯한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 씨,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연락 안 할 거니까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바쁘거든요. 수진아.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아시죠? 저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배기가스 냄새만 남기고 정혜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그녀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정혜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죠. 추우시겠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원장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따뜻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복도를 걸으며 정혜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함께하는 행복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이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1인실이에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6평 정도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간이 테이블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가장 저렴한 방을 원하셔서 다른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되고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정혜는 가방을 침대 위에 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자녀분이라든지. 없습니다. 이제는 짧은 대답. 원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1층 데스크로 연락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이 나가고 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난방이 약한지 약간 쌀쌀했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앉아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정혜는 48세에 정중호와 재혼했습니다. 중호는 전처와 사별한 호랍이었고 딸 수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수진은 28세였습니다. 이미 성인이었고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지는 냉담했습니다. 소개 자리에서 주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아빠 친구신데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 수지는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 내내 수지는 휴대폰만 보았고 정혜가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취미가 뭐예요? 별로 없어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그냥 쉬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호와 정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결혼식에도 수진은 무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켰습니다. 정혜는 수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까요? 아니요. 알아서 먹을게요. 주말에 같이 쇼핑이라도. 바빠요. 대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수지는 정혜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저기요 정도로만 불렀습니다. 정혜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수진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5년째 되던 해 남편 정중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여보. 정혜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을 버티다가 주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지는 울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자 수지는 몸을 피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냉정한 한마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시가 약 5억 원 상당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상속 순위는 배우자인 윤정혜 님이 우선이며 자녀인 정수진 씨가 다음입니다. 그럼 제 몫은 얼마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딸 수진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지원했으므로 남은 재산은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한다. 고인께서 수진 씨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이미 약 3억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수진은 정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죠? 당신이 다 가로채려고.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당신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고 결혼한 거 맞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재산 노린 거잖아요. 변호사가 말을 막았습니다. 정수진 씨, 이건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후 5년 동안 수지는 가끔 정혜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혜 씨, 제가 요즘 사업 좀 하는데 투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200만 원만요. 무슨 사업인데? 건강식품이요. 다단계인데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50만 원 벌었어요. 다단계라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에이, 요즘 다단계는 달라요. 이건 진짜 좋은 제품이고 합법적이에요. 정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투자는 못해. 수지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재산 받아놓고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그 재산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정말 인정머리 없으시네요. 혈육도 안 도와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수지는 정혜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구나. 돈만 보는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정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년을 참고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일반 노인이 쓸 법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처에는 단 한 사람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호 이사정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예,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혜는 무표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 나 요양원에 버려졌어. 차분해. 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 외곽 평화요양원.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 30분 안에 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혜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이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20년 동안 날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버렸지. 이제 내가 후회할 차례야. 정혜는 침대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30분만 기다리면 이 연극이 끝나는 것입니다. 20년간 연기한 무력한 계모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 40분, 2시 50분, 3시 정각. 요양원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 세단 2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급 세단.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민호 이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단정한 외모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윤정혜님 방이 어디입니까? 누구세요? 럭스웰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직원은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서둘러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정혜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 이사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장민호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장 이사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정혜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오히려 잘 됐어.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2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줄 시간이야. 장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정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회사로. 네, 회장님. 장 이사는 정혜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원장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입소수속이. 정혜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오늘 하루 신세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은 명함을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럭스웰 그룹 회장 윤정혜네?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제 의붓딸이에요. 저를 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실패했네요. 정혜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비용은 제 비서가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의붓딸이 다시 연락하면 제가 이미 떠났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장은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고급 차량 특유의 조용함. 이것이 정혜의 진짜 세계였습니다. 장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수진 씨 처리 방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아이는 아버지가 남긴 것도 집 한 채뿐인데 그걸로 인생 뒤집을 수 있을 거라 믿더구나. 장 이사, 그 아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지켜보자.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후회가 뭔지. 장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 50층짜리 럭스웰 타워. 빌딩 꼭대기에는 럭스웰 그룹이라는 금빛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전용 주차 공간,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가죽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의 빌딩 숲.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럭스웰 그룹 회장 윤정혜정에는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20년간의 연극이. 장 이사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 장 이사.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정혜는 차를 마시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중호 씨가 남긴 아파트 서류 가져와. 네, 회장님. 잠시 후 장 이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시가 5억 원입니다. 현재 회장님 단독 명의입니다. 좋아.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 알겠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빌붙을지 궁금하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도. 그날 밤 정혜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200평이 넘는 넓은 집,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30층,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로 가득한 공간. 이것이 정혜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의붓딸에게 거부당할까봐, 조금이라도 관계가 좋아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구나. 인정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는 거구나. 정혜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아.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야.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정혜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복수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월세 35만 원짜리 방. 6평도 안 되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다단계 제품 박스들.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글씨의 고지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연체 마이너스 최종 통지. 관리비 3개월 연체 마이너스 강제 퇴거 예정. 신용카드 연체 마이너스 법적 조치 예정. 학원비 미납 마이너스 퇴원 조치. 수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드디어 골칫거리 하나 해결했네. 그녀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연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나 챙겨야지. 그 할망구 신경 쓸 시간 없어.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이번에 진짜야.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 나왔는데 완전 대박이래. 리더 되면 월 500은 벌어.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100만 원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지난번에도 100만 원 날렸잖아. 그 건강식품 말이야. 이번엔 달라. 진짜 회사가 탄탄해. 제품도 좋고 시스템도 완벽하고. 미안, 나 요즘 돈 없어. 애들 학원비도 내기 빠듯해. 언니, 제발 이번만 믿어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 다단계 그만뒀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 다 잃었잖아. 언니까지 그러지 마. 이건 진짜 사업이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 진짜. 왜 다들 안 믿는 거야? 이건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반쪽과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네. 또 수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겠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수지는 김밥 반쪽을 꺼내 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며 수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 관심 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패션 유통 기업 럭스웰 그룹이 자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정혜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지는 김밥을 입에 문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모습, 분명히 저 사람이. 수지는 급히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윤정혜 회장 68세는 40년간 패션 유통업계를 이끌어온 여성 CEO로 현재 전국 2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난 10년간 자선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지는 김밥을 떨어뜨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 여성은 분명 몇 시간 전 요양원에 버리고 온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한 자세, 세련된 헤어스타일, 고급 정장,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저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수지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윤정혜.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윤정혜 회장, 업계 최초 온라인 유통 시스템 구축. 윤정혜, 여성 기업인 대상 수상. 럭스웰 그룹, 해외 진출 본격화. 윤정혜 회장 아시아 시장 공략. 윤정혜 회장, 개인 재산 추정 1천억 원. 사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모습. 재계 인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언론 인터뷰 모습.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모두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노인이 재벌이었다고? 5천억 원 기업의 회장? 개인 재산 1천억 원? 말도 안 돼. 그럼 여태 나를 속인 거야? 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럼 만약 저 여자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다면 아버지가 남긴 5억짜리 아파트는 저 여자한테 푼돈이잖아. 그럼 내가 잘만 하면. 수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기회야. 이건 기회야. 저 여자한테 잘 보이면 돼. 그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어. 1천억 중에 1%만 받아도 10억이야. 10억? 아니, 아파트만 받아도 5억인데. 5억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수지는 급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안 되겠어. 이 모습으로는.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나마 깔끔한 옷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한 벌. 3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자. 그리고 사과하자. 잘못했다고. 그럼 마음이 풀릴 거야. 수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일단 눈물부터 보여야 해. 여자들은 눈물에 약하잖아. 그리고 가족 얘기를 꺼내자. 우리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그럼 저 여자도 마음이 약해질 거야. 수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니야. 회장님이라고 부르자. 그게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수지는 밤늦게까지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표정 연습, 말투 연습, 눈물 연습.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수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과 매장 앞에 섰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 최고급 한과 세트입니다.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30만 원은 그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5억을 얻기 위해서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카드 되죠? 네, 물론입니다. 카드를 내밀며 수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승인되라. 카드 리더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B- 승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물을 받아들고 럭스웰 타워로 향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럭스웰 그룹 금빛 간판이 웅장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다 저 여자 거구나.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윤정혜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저 가족인데요. 딸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수진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딸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규정상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화라도 좀 해주세요. 제발.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말 손님 계속 이러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서서 한과 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만 원이 날아갔네. 그녀는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층 어딘가에 저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아까 요양원에 버렸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잖아.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 수진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수지는 초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답장이 없지? 혹시 화났나? 아니면 번호를 차단한 건가? 일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보세요? 정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 수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저 수진이에요. 문자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럼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답장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냉정한 대답.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제가 회사로 찾아갔었는데
못 뺐어요. 선물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만나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몇 시간 전에 저를 요양원에 버렸죠? 그건 밥만 주면 된다. 돈 없으니까 제일 싼 방, 이렇게 말했죠?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면 제가 믿을 것 같나요?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몇 시간 만에 깨달았나요? 아니면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깨달았나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이용 대상으로만 봐요. 돈으로만 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회장님, 수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20년 동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 믿을 수 없어요. 제발.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청원타워로 오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꼭 쥐고 환호했습니다. 좋아. 기회가 왔어.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얻기 위한 연기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그럼 5억은 내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억이면 빚 갚고 차 사고 새 집 구하고 아, 진짜 꿈만 같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정혜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일 청원타워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수진의 탐욕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수진은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검은색 블라우스를 다시 입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울을 여러 번 확인했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해. 테헤란로를 걸어가며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들. 그 중에서도 럭스웰 타워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5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가죽 소파와 거울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40층.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0층.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럭스웰 그룹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한 모습, 점점 커지는 매장들, 해외 진출, 그리고 현재의 거대한 기업. 수지는 복도를 걸으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진 속에 윤정혜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혜, 30대의 정혜, 40대의 정혜, 50대의 정혜, 그리고 현재의 정혜. 모두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 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100평이 넘어 보이는 넓은 공간.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의 빌딩 숲,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윤정혜. 정혜는 고급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 이것이 진짜 윤정혜였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였습니다. 회장님, 차 드시겠어요? 정혜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고급 도자기 찻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진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요. 정혜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수라고요? 네. 회장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건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요? 네. 다단계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밥만 주면 된다고 하신 거군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 화가 났는데요?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 말이에요. 네, 5억 원짜리 은평구 아파트. 그 아파트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본심이. 정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당신이 써야 하나요? 제 아버지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친딸이고 법적으로는 제 거예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친딸인데. 정혜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유언장 사본이에요. 읽어보세요.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대학 등록금 8천만 원, 생활비 1억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을 이미 지원했으므로 남은 재산은 아내 윤정혜에게 전부 상속한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많이. 정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어요. 은행 이체 기록, 현금 지급 확인서, 전부 다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평생 일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지원했어요. 이제 남은 재산은 제 거예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다단계 사업도 잘 안 되고 빚도 있고 집도 쫓겨날 것 같고. 정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가 왜 책임져야 하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정 연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가족? 정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20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아줌마 아니면 정혜 씨였죠.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정혜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회장님. 수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 아파트만이라도. 제가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정혜는 창가로 걸어가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수진 씨, 제가 만약 그 아파트를 당신에게 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팔아서 빚 갚고 새로 사업 시작할 거예요. 또 다단계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정말이에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혜는 돌아서서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후회하지 않죠? 네. 어제 저를 요양원에 버린 것. 후회하지 않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이 탐나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줘요. 정혜는 책상으로 돌아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 이사, 손님 나가시게 안내해드려. 네, 회장님. 문이 열리고 장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이쪽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정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회장님, 장 이사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시죠.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직 할 말이. 계속 이러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럭스웰 타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0층 창문. 저 안에 정혜가 있을 것입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내 아버지 재산인데 1천억이나 있으면서 5억도 못 줘? 수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수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그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또 빨간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종 경고 -7일 이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수지는 고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젠장. 방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SNS를 켰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가방을 든 사진, 해외여행 사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수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SNS에 올리자. 저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폭로하는 거야. 그럼 여론이 내 편이 될 거고
저 여자도 체면 때문에 도와줄 거야. 수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던 분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를 버리려고 했고 아버지의 재산도 한 푼 안 주려고 합니다. 2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가족인가요? 글을 다 쓰고 게시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 올릴까? 올리면 여론이 내 편이 될까?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진 씨, 장민호입니다. 정혜의 비서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SNS에 회장님 관련 글을 올리려고 하셨나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IP 추적했습니다. 경고드립니다. 만약 그 글을 게시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요? 저는 사실만 쓰려고 했는데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변호사 30명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법정에서 만나고 싶으시면 올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단계 사기 전과도 있으시죠? 피해자들이 아직도 수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수진 씨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SNS 올리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택은 수진 씨 몫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단계 피해자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수진은 급히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게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삭제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얻지 못한 분노와 좌절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야?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건 저 여자야.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정혜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 요양원에 버리면서 밥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돈만 노리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 달 할당량 전혀 못 채우셨는데요. 리더 승급은 불가능하고 계속 이러시면 퇴출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큰 거래 잡을 거예요. 죄송해요. 규정이 그래요. 다음 달까지 100만 원 어치 판매하지 못하면 자동 퇴출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겠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자. 법적으로 상속 청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지는 남은 돈으로 지하철을 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상담실에 들어가자 40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상속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어요. 수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이 전부 계모에게 갔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나요? 네, 있어요.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이 명확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딸인데요.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요?
유언장에 이미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네. 3억 원을 지원했다고. 그럼 더욱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미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은 들고 승소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00만 원.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럭스웰 그룹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고급 옷들. 저게 다 저 여자 거구나.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또 다른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통지 3일 후 오전 10시 수지는 고지서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3일. 3일 후면 쫓겨나는 거야. 그날 밤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수진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3일 후면 집에서 쫓겨나요. 갈 곳이 없어요. 정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진 씨,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죠? 후회요? 어제 저를 요양원에 버린 것, 20년 동안 저를 무시한 것, 후회하나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요? 전 지금 돈이 필요해요.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후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줘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1천억이나 있으면서 5억도 못 줘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만 보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수진이가 돈만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변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재산을 제게 맡기신 거예요. 당신에게 주면 또 탕진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그 뜻을 존중할 겁니다. 당신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저 대신 그 아파트는 기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아 자립 기금으로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을 위해서요. 진짜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안 돼요. 그건 제 아버지 재산이에요. 제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에요. 그리고 내일 기부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제발. 정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평생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요. 저를, 당신 아버지를, 친구들을, 모든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당신도 돈으로 평가받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제가 도와주면 당신은 또 의존할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줌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수지는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전현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후회가 아니라 탐욕에서 비롯된 절규였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지. 그날 밤 수지는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두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혜를 원망했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건 저 여자야.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부서졌지만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럭스웰 그룹 윤정혜 회장, 5억 원 상당 부동산 기부고와 자립 지원 위에 은평구 아파트 기증진정한 나눔의 실천. 제게 귀감 수지는 기사를 읽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기부라고? 내 몫을? 기사에는 정혜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3일 후 강제 집행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집행관과 경찰이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진 씨, 강제 집행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짐은 버려주세요. 네.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버려주세요. 수지는 큰 캐리어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단계 제품들은 전부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쓰레기들. 그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행관이 문에 강제 집행 완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6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미안, 나도 여유 없어. 수진아, 너 진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다단계 때문에 우리 사이 틀어진 거 잊었어?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 1만 원. 지갑에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가출 청소년들, 집 없는 사람들. 내가 이런 곳까지 오다니.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여전히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뭘 잘못한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었으면, 그 여자만 도와줬으면, 여전히 그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입장료 1만 원. 돈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카페에서 버티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000원.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편의점 앞에서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구함 시급 9,860원. 수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알바 지원하고 싶은데요. 점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입니다. 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20대 친구들을 뽑는데 제발 기회만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수습 기간 드릴게요. 그동안 잘하시면 정식 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 하루 일당 약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정리, 청소. 밤새 서 있어야 했고 취객들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아줌마, 담배 줘봐. 왜 이렇게 느려? 빨리 계산해.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바꿔줘. 수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 살아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213만 7천 원. 세금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 한 달 월급이구나. 예전에 다단계를 할 때는 월 500만 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새 일하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하지만 그게 그나마 그녀가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월세만 선불로 내면 됐습니다. 수지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만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수지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정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여자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나머지 165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벌면 바로 썼습니다. 다단계 제품 구매, 친구 만남, 쇼핑.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꼈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할인가에 샀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회사원으로 보였습니다.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주세요. 수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3,500원입니다. 여성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갈 시간도 없네요. 수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돈 벌어야죠. 살려면요. 여성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빌린 것도 아니고 다단계로 사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어느 날 편의점에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냄새가 났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저 물 한 병만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물을 건넸습니다. 500원입니다. 남자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하나하나 세며 내놓았습니다. 430원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남자는 물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냥 드세요. 제가 낼게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간 후 수지는 자신의 지갑에서 70원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아니요. 제가 내는 게 맞아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드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에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나 조금 변한 것 같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었습니다. 20년 전 공부가 싫어서 그만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변하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이 끝나면 24시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공부하고 고시원에 돌아가 잤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43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처음으로 남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습니다. 학비는 한 학기에 200만 원. 그녀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등교날, 수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교실에 들어가자 20대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개론.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정혜 회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은 이유.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였구나. 강의가 끝나고 수지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혜 회장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정혜 회장님을 만나야 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돈을 바라지 않고 용서만 구해야 해. 하지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찾아가도 믿어주실까? 1년 동안 변했다고 진심이라고 믿어주실까? 수지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변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찾아가자.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점도 좋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무료 급식소. 그곳에서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노숙자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봉사활동을 하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학비 전액 면제. 축하합니다. 정수진 학생. 학과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정 학생은 우리 학과의 자랑입니다. 43세에 받는 칭찬.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럭스웰 그룹 윤정혜 회장, 은퇴 예정. 70세 생일 맞아 회장직 승계 계획. 수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70세시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네. 나는 3년 동안 뭘 했을까? 수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46세가 된 자신.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탐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찾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때.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정혜의 은퇴 파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찾아가자. 그리고 진심을 보여드리자. 일주일 후 윤정혜의 70세 생일 겸 은퇴 파티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그리고 희망이 집 졸업생들. 수지는 호텔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회장님이 날 받아주실까? 1시간 동안 호텔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이 가득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꼭 뵙고 싶은 분이 계셔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으신 분은 입장이 어렵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바로 그때 장 이사가 지나가다가 수진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이사님. 장 이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맑아진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회장님께서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장 이사는 수진을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은 웅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윤정혜가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혼자 힘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함께 일한 직원들, 그리고 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저를 아껴준 분들 덕분입니다. 정혜의 시선이 희망의 집 졸업생들에게 향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집 아이들, 여러분이 저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청년 한 명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27세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3년 전 희망의 집 1호 입주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고아원을 나와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집만 주신 게 아닙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진짜 어머니처럼요. 청년은 정혜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구석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혜를 만날 용기를 내기 위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회장은 거의 비었습니다. 정혜는 테라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수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혜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왔구나. 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수진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호칭,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 3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깨닫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20년 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양원에 버린 것, 밥만 주면 된다고 한 것, 돈만 요구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서 제 얼굴을 보세요.
수진은 일어나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는 수진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 아파트도 돈도 아무것도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동안 뭘 했나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을, 네, 사회복지학과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혜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했어요. 3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못난 딸이었는지.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정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아요. 당신은 해냈어요. 스스로 변했어요. 어머니, 정혜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해요. 딸, 수진은 정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와 감사의 눈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아래서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에 드디어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혜는 수진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아요? 고시원이요. 혼자서? 네.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제 집으로 와요. 네. 하지만 가족은 함께 사는 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왜요? 저는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어머니께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정혜는 수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래도 주말에는 놀러 와요. 밥이라도 먹으러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정혜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뭔가요? 희망이 집 연락처예요. 당신이 졸업하면 거기서 일하면 어때요? 사회복지사로요.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당신처럼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수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테라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정혜가 말했습니다. 집까지 차로 바래다 줄까요? 아니요. 걸어갈게요. 생각도 정리하고 싶고요. 알겠어요. 조심히 가요. 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뵐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수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늦었지만 어머니한테도 용서받았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년 후, 정수진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사, 우등 졸업이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정혜가 참석했습니다. 축하해요, 딸.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 뭘 할 거예요? 희망이 집에서 일하려고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대로요. 잘 생각했어요.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수지는 희망의 집 사회복지사로 취직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취업이 안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43세에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늦은 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날 정혜가 희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지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정혜는 희망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청년들의 밝은 얼굴. 잘하고 있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탐욕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네, 어머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변하기를 바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 있잖아요. 네. 이제는 제 발로 설 수 있어요. 정혜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딸.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자랑스럽다는 말,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